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벨로스터 N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스터 N 사시려는 분들이 거의 똑같이 하는 고민들이 뭐냐, 86을 살까 벨로스터 N을 살까, 또는 G70을 살까 정도까지. G70은 뺍시다, 걔 너무 비싸. 아니면 제네시스 쿠페를 살까. 성향들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후륜 스포츠카를 좀 이제 동경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벨로스터 N 사시는 분들 중에. 근데 여러가지 고려해 보면은 일단 제네시스 쿠페는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멀쩡한 차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가격은 저렴하지만, 그리고 이제 연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 연비가 아주 더럽기 때문에 데일리로 타기에는 솔직히 조금 무리들이 많다고들 해요. 도요타 86 같은 경우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도요타 86 같은 경우도 중고는 의외로 저렴하게 구입은 할 수 있는데, UGB는 맥라렌이다. 헤드라이트 한쪽 가격이 신품으로 주문하면은 뭐 한 짝에 300만원 정도, 지하 주차장에서 뻘짓하다가 뭐 기둥 같은 걸 들이받아 버린다거나 3박자 먹어버리면은 일단은 수리비가 뭐 한 1000만원대로 중고로 사신 경우에 차값에 육박하는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느니 그냥 전손 처리를 하겠다, 그런 차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퍼포먼스 위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차를 사자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벨로스터 N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86 살까요 벨엔 살까요 라는 그런 뭐 커뮤니티 쪽에 이제 여러가지 댓글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 동일한 판단을 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현실적인 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86을 구입하시죠. 또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이 나오는 차가 유일무이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털어봐도 이런 차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벨로스터 N을 구입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사실상 뭐 핫해치이긴 한데 뭐 유사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뭐 서민이 탈 수 있는 스포츠카가 아닐까, 현실적인 가격에. 일단 뭐 옵션을 많이 빼고 구입하면 2천만원 후반대로 구입할 수 있고요. 신차 기준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옵션을 많이 넣어도 3천만원 중반이면은 어지간한 옵션은 다 넣고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차가 바로 벨로스터 N이라는 거죠. 그 다음 장점은 또 뭐냐면, 물론 단점에서 연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성능의 차에 연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거, 연비가 한 뭐 고속도로에서는 15까지 나올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정속주행 위주로 할 때, 일상적으로 타고 다녀도 어쨌건 평균 연비는 한 뭐 8, 10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막 조지고 다니면은 N 모드로 바꾸고 막 쏘고 다니면은 연비 막 5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제네시스 쿠페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기본 연비가 10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휘발유 놓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외국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일리로 쓰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사실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데일리로 쓰려면은 약간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연비가 좋은 차들은 뭐 한 20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일단 디자인이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벨로스터 시리즈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못생겨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좀 커서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모습만 보면은 소나타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 택시랑 똑같이 생겼다, 구형 소나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택시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소나타들 디자인이 상당히 앞부분이 똑같아요. 저도 사실 구형 1세대 벨로스터는 약간 유럽에서 좋아하는 디자인이라 그래서 유럽인들은 또 그 디자인을 또 멋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둥글둥글한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1세대 벨로스터는 사실 저도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았었어요. 그냥 무당벌레 같다, 좀 차가 좀 못생겼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2세대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외형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좀 어설프게 막 요란하게 생기지도 않고 그런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디자인이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너무 튀는 디자인, 요란한 디자인을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요란한 디자인들은 좀 빨리 질리게 되고 유행에 좀 민감해져서 금방 좀 촌스러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 사다리 차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요란한 차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금방 질리게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요란한 거는 금방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요란해야지 그게 오래가고 금방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좀 심플한 디자인이 원래 오랫동안 사랑받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이제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보다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딱 보면은 되게 얘가 좀 야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봐도 벨로스터 N 지나갈 때 보면은 생각보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아는 주변의 여자분들도 일반 차들보다 벨로스터 N을 보면은 생각보다 예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근 좀 달리는 차스럽게 생겼다. 아마 그거는 그 뒤쪽 후륜 쪽 디퓨저 부분이랑 아마 뒤 브레이크 등 그리고 날개 부분 그런 디자인들을 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시선을 끄는 디자인인 건 맞아요. 앞부분은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 뒤쪽이 좀 예쁜 편입니다. 뒤쪽 브레이크 등 디자인도 물론 람보르기니를 누가 봐도 대놓고 따라 한 건 맞지만 그거는 뭐 그 당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선뼈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예쁘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엉덩이 쪽이 좀 빵빵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묵직한 느낌? 달리는 차구나 라는 느낌이 약간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어르신들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스포츠카냐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될 겁니다. 후방의 디퓨저 부분이 상당히 강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 구멍 쪽에 연결되는 디자인이 상당히 고성능 차에서만 보이는 그런 좀 화끈하게 굵직한 디자인으로 디퓨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일단 뒤쪽에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거, 순정 스포일러는 사실 조금해서 약간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요란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요란하지 않아서 좋다고. 근데 저는 튜닝으로 나오는 퍼포먼스 파츠 에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좀 세요. 가격은 거의 한 200만원 후반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거를 저도 보자마자 꽂혀가지고 야, 그래도 다른 옵션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신차 구입하는데 날개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야, 이왕 외관 튀는 차 사는데 확실하게 좀 켜보자. 그리고 날개 달린 차를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리어 스포일러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어요. 도대체 리어 스포일러가 달린 차를 몰고 다니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시면 가격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따로도 판매는 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스포일러를 달게 됐어요. 순정보다 확실히 사이즈가 크고 일단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옆쪽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걸 그냥 일자 윙이 아니라 옆쪽에 이렇게 딱 잡아주는 날개 부분이 또 끝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스포일러 윙에 대한 만족감은 말씀드리자면 만족감은 거의 200%다. 일단 요즘에는 요거는 이제 일반 터보 벨로스터 터보 모델을 까는 건 아닙니다. 터보 모델을 까는 건 아니지만 일반 벨로스터 터보 타시는 분들이 요즘에 벨로스터 N 파츠를 갖다가 이제 끼셔가지고 벨로스터 N의 그런 디자인의 감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충 멀리서 뒤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터보랑 벨로스터 N의 구분을 날개가 있냐 없냐로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날개를 갖다가 많이 다시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사실 구분이 잘 안 가요. 물론 머플러의 모양을 보고 터보들은 보통 이제 머플러가 가운데 저 앞에 있는 차처럼 센터업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얼핏 보면은 좀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뒤쪽 머플러랑 후방 아예 그냥 디퓨저랑 벨로스터 N 파츠로 갈아 끼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뒷면에서는 벨로스터 N인지 아닌지 터보인지 이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나는 차별화를 좀 하자, 차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카본 스포일러를 그냥 추가로 장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윙의 모양으로 확실히 벨로스터 N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벨로스터 터보 타시는 분들도 그 옵션을 따로 추가해서 장착하시면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뒷모습에서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본 윙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솔직히 서킷에서 공격적으로 뭐 타거나 이 서킷에 아예 뭐 가지 않는 사람이라 나중에 언젠간 가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좀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돈도 좀 아껴야 되고, 돈 없어요. 돈 없어. 돈 모아야죠. 아껴야 잘 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사실 모양이죠, 모양. 네, 모양인데 상당히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카본 파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 다만 이제 윙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사이드미러 쪽 카본 커버도 같이 세트로 돼 있어요.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사이드미러 쪽이랑 스포일러 쪽이기 때문에 일단 외관에서 보는 만족감은 확실하실 겁니다. 나머지 카본 파츠는 구입을 안 했어요. 일단 뭐 금전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한 200인가 300을 뭐 더 추가하면은 앞쪽에 있는 에어립이라 그러나요? 앞쪽에 있는 범퍼 하단 쪽에 에어립 부분이랑 공기 흡입구 쪽에 그쪽에 카본 파츠, 그리고 후방 디퓨저 쪽을 카본 파츠로 전부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걔 같은 경우가 사실상 특히 후방 쪽, 앞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앞쪽은 물론 가운데 립 부분은 검은색으로 변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라 티가 안 납니다. 후방 디퓨저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가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카본으로 교체를 해도 사실상 눈에 거의 띄질 않아요.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은 카본 파츠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좀 아끼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튜닝용 무광 휠이 있는데 그거까지 추가로 구입을 하시면은 70만원 정도인가가 아마 추가로 드실 거예요. 19인치 완전 무광 휠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만족감은 상당히 큽니다. 그것도 나름 저렴한 비용으로 휠도 같이 튜닝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차 구입하실 때 같이 하세요. 그게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순정 휠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크롬이라 그래야 되나? 깎여나간 부분이 실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물론 이제 달릴 때 반짝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짝이거나 유광 휠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튜닝용 무광 휠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요. 강추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냐? 바로 배기 사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스포츠카 감성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뭔가 좀 빵빵한 배기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꿈을 꾸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뭐 전문적으로 차를 진짜 차에 정말 빠지신 분들은 튜닝하고 뭐 이렇게 구변 신청하고 하겠지만, 그냥 일상에서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변 신청하는 거 자체도 돈이 들고, 그리고 머플러 튜닝 하는 거 자체도 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머플러 튜닝 해버리면 또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또 민폐 문제도 있고요. 동네에서 또 이제 주차하다가 또 새벽에 또 윗집에서 또 칼 들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순간 이제 막 스트리트 파이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 벨로스타 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튜닝이 돼서 나오고요. 물론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선택할 때 기준입니다. 퍼포먼스 패키지 선택 안 하고 벨로스타 N을 구입하시는 분은 사실상 없을 거예요. 어쨌건 이 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플러가 튜닝이 돼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뭐 환경검사도 당연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건전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원래는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데 이거 뭔가 현대에서 로비한 거 가변백이 터지면 거의 뭐 막 귀청 떨어지는데 이게 검사를 통과했다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소리가 꽤 큰 편인데 이게 정말 통과가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에코 모드로 하고 달리시면은 엄청 크진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나 M 모드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배기음 자체는 막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 쳐다볼 정도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 맞고요. 그리고 팝콘이 터지면은 그건 정말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다 쳐다봐요. 팝콘은 가급적이면 시내 도로나 동네에 주택가를 갈 때는 가급적이면은 M모드로 팝콘 터트리진 마세요. 이제 뭐 고속도로를 달린다거나 외곽도로로 나왔을 때 이제 시원하게 달리는 중간에는 M모드로 팝콘을 빵빵 터트리면서 되게 내가 뭔가 되게 비싼 스포츠카를 튜닝된 차를 탔구나 이런 느낌을 갖다 거의 뭐 200% 받으면서 달릴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골치 아프게 이거저거 안 하고 그냥 순정 상태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팝콘 배기를 터트리던 머플러 소리를 좀 크게 부앙 막 터트리던 간에 경찰한테 잡힐 일 없다는 거. 저는 합법적으로 튜닝카의 그런 느낌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뒤에 거대한 날개가 달렸는데 그 날개 역시도 딱히 구변 신청을 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다 승인이 난 합법적인 튜닝 파츠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 때 구입하시거나 다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편하게 튜닝된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장점들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뭐 재미있는 점,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뭐 구형타 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모드를 노말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N 모드, 그리고 N 커스텀 모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모드를 이 버튼 하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드에 따라서 자동차의 이 성향이 바뀝니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스포츠성이 강해질수록 핸들이 점점 무거워져요. 거기서 오는 좀 뻑뻑한 핸들링이고 또 재미라는 게 있어요. 어쨌건 느낌이 변한다는 건 상당히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서스가 딱딱해집니다. 스포츠 쪽으로 갈수록. 물론 그것도 이제 커스텀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각각 모드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차가 뭐 노멀 모드, 에코 모드일 때는 그래도 조금 부드럽다가, 스포츠 모드나 이제 N 모드 이런 걸로 바꾸면은 갑자기 차가 엄청 딱딱해서 막 튑니다. 자, 보세요. 제가 N 모드로 한번 잠깐 바꿔볼게요. 자, 카메라 흔들리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팝콘 배기도 한번 터뜨려 볼게요. 모드마다 차의 거동이 조금씩 계속 변하는데 이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동차의 여러가지 세팅을 자기가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마치 무슨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배기음의 강도를 정할 수 있고, LSD, ELSD의 강도 설정, 그리고 쇼바의 강도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수치들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어서 게임 또는 이제 뭐 장난감 차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꾸면은 일단 몸으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요즘 차들이 또 이것도 요즘 차들 대부분 있는 기능이긴 한데, 실내로 가짜 배기음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나와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무슨 뭐 슈퍼카 타는 것처럼 배기 사운드가 막 웅장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이 안에서 더 막 약간 좀 배기음이 웅장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게임 같아요. 게임 같고 좀 이게 약간 장난감 같지만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배기가 실제로 이제 뭐 차를 정말 많이 타신 분들은 오히려 좀 어색하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못할 정도예요. 상당히 만족감이 크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외부에 피해 많이 안 주면서 저만 배기음이 크다고 이제 좀 약간 상상을 하게 만드는, 좀 뻥을 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이 LSD를 들 수 있겠죠. LSD에 대해서 뭐 대략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일반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를 거예요. LSD가 뭔지. RC카 좀 많이 만져보신 분들도, RC카에도 LSD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 제네시스 쿠페 같은 스포츠카들이나 대부분 이제 스포츠카들에 LSD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어쨌건 좌우 바퀴의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기계식을 많이 씁니다. 제네시스 쿠페나 도요타 86 같은 차들은 기계식 LSD가 이제 달려있는 뭐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디지털로 제어가 되는 이 LSD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LSD인데 일렉트로닉이다 해서 이제 기계식 LSD, 이 LSD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보면은 좀 신세계예요. 꽤 둔한 분들도 아마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 차가 그냥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진짜 LSD가 작용을 해서 그런 건지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마티즈에서는 없던 이 코너에서의 이 독특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너 안쪽으로 차를 파고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더 성향을 줄여주고, 코너에서 너무 그렇다고 또 막 쏘시지 마시고요. 코너 돌 때 조금 코너 안쪽으로 감으면서 악셀을 한번 살짝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차가 이상하게 돌아가 옆으로 막 미끄러져,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마치 이렇게 스피닝 하면서 미끄러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LSD가 터져서 그런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LSD를 완전히 끌 수 있으면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끄질 못해가지고 정말 이게 LSD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정확히 저는 제가 100%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티즈를 많이 탔다가 넘어왔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맞겠죠, 그게. 어쨌건 이 LSD라는 게 코너에서의 차의 움직임을 상당히 독특하게 만들어줘서 정말 그 느낌이 좀 재밌어요. 이 정도 가격대 차에서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벨로스터에는 정말 장난감 차예요. 장난감 차. 정말 남자들의 전유물, 남자들의 장난감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에. 그리고 또 핸들 쪽에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일반 차들이 한 바퀴 반을 돌려야지 끝에서 끝까지 돌아가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바퀴예요. 한 바퀴 아주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은데 대략 한 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핸들이 좀 민감해요. 핸들을 조금만 움직여도 차가 좀 팍팍 움직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튜닝카들이 이런 튜닝을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은 민감성을 올리는 거죠. 핸들에 더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더 빨리 자기가 원하는 타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핸들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멈춘 채로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 멈춰놓고 왼쪽 끝입니다. 왼쪽 끝에서 실수했다. 죄송. 자, 중립일 때 좌우로 한 바퀴씩이에요. 왼쪽 끝까지 딱 한 바퀴. 중립에서 오른쪽 끝까지 딱 한 바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차들은 한 바퀴 돌리고도 반이 더 돌아가요. 그게 일반 차들입니다. 핸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일반차 타던 분들은 처음에 차가 너무 확확 움직인다, 막 왜 이렇게 확확 움직여, 막 이렇게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적응이 되면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주차하거나 유턴하거나 이럴 때 핸들을 많이 안 돌려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물론 대신 일반 차들보다 핸들이 무거워서 힘은 더 들어갑니다. 대신에 시간은 좀 벌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순정차가 이렇게 재밌게 돼 있는 거는 정말 아주 재밌는 경험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스 쪽,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서스 쪽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서스 세팅을 막 바꿀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도 달리다가 딱딱하게도 달리다가 막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장난을 쳐볼 수 있어요. 승차감이 가변으로 변한다는 게 여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한번 도대체 사람들이 딱딱한 쇼바를 달면은 뭐가 뭐 좋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진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차들은 쇼바를 한번 갈면은 그거를 강도를 아무 때나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딱딱해지면은 영원히 딱딱하게 살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끔 딱딱함을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딱딱하게도 만들어 보고, 이거 정말 딱딱하네, 멀미나네, 막 요런 낄낄낄 거리고, 그냥 뭐 친구들 태워줬을 때 그냥 장난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벨로스터 N의 돌쇼바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동네에서 일반 도심지에서 마치 생기 넘치는 숲을 온 것 같은 이 자연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것도 엄청난 장점 아니겠습니까? 뭔가 피톤치드? 아, 헷갈려. 이거를 갖다 이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네,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이 바로 생기 넘치는 숲. 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저 앞에. 카마로. 야, 저것이 바로 남자의 차지. 카마로. 뭐 그냥 연비는 포기하고 타는 차 아니겠습니까? 카마로. 역시 미국 차가 빵이 좋아요. 빵이 와이드해. 아, 멋지네. 아니, 이 동네에 무슨 달동네 뭔 수입차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또 장점이 무엇이냐, 앞에도 부분 얘기가 있었지만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이게 물론 가성비이기도 해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뭐가 저렴하냐, 당연히 국산차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수입 일본차 한번 박으면 헤드라이트 한 짝에 300만원. 근데 국산차들 벨로스터 N 요런 애들 헤드라이트 한 짝에 한 20만원 하나? 10만원 하나? 싸요. 엄청 쌉니다. 절대 100만원까지 안 가요. 국산차들은 100만원도 비싼데 300만원입니다. 수입차들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주차하다가 깜빡 한눈을 팔아가지고 사이드미러 한쪽을 조금 박았습니다. 약간 박아가지고 지금 한쪽 사이드미러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간단한 거는 자가수리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품 사서 직접 가려고 알아봤는데 사이드미러 한 짝 가격이 정품이, 근데 인터넷에서 이상하게 뭔가 그냥은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 현대모비스에서 찾아봤는데 뭐 이상하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더 뒤져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뭐 서비스센터에 주문을 해야 되나? 뭐 대략 보니까 가격이 한 10만원대인 것 같더라고요. 한쪽 미러가. 중고 부품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고로 미러 한 짝을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 줬냐면요, 중고인데 A급이에요. A급. 네. 거의 새거랑 구분이 안 갈 정도 상태인데 5만원 주고 샀습니다. 5만원. 센터 가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부품은 제가 갖다 주는 조건으로 현대 블루핸즈에 문의했더니 3만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3만원도 저는 비싸요. 교체하는 법을 대충 알아봤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손재주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옆쪽에 카바 있어요. 요거 뜯어내고 요거 그냥 제끼면 빠지거든요. 저거 빼고 나사 푼 다음에 교체하고 잭 꽂으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한 작업이에요. 근데 저는 그 3만원도 아깝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에서 교체할 생각이에요. 정말 손재주 없으시고 집에 공구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센터 가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차들 사이드미러 한쪽 날라가잖아요. 거의 뭐 돈백 생각하셔야 돼요. 수리비랑 뭐 하면은 한 돈백 부를 겁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뭐 부품 가격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건데, 수입차는 사실 사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게 정말 팩트입니다.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차는 유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주차장에 처박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 뭐 람보르기니를 미친 척하고 진짜 사서 전재산 탈탈 털어서 100개월 할부로 뭐 추가로 할부해서 산다고 쳐도 이 문제가 뭐냐면 차를 끌고 다니기가 무서워요. 돈이 없는 분들은 이제 카푸어죠. 그게 카푸어가 되는 건데 멋진 차 사놓고 제대로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제 기준은 그래요. 차든 오토바이든 비싼 물건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의 능력이다.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사면 안 되는 거다. 자기한테 맞지 않은 물건을 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도 미니쿠퍼 1세대 모델 타고 다니시던 분이 계셨었는데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헤드라이트가 조금 이제 깨졌대요, 살짝.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부품값만 거의 공임이랑 다 해서 200 얼마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돈이 있는 사장님이었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아니 헤드라이트 한 짝에 100만원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돈이 많은 분들은 뭔가 막 자동차 수리비가 비싸게 나와도 그냥 쿨하게 막 뭐 타이어 한 짝 가는데 뭐 한 200만원 달라 그러면 그냥 갈아버려 이러고 그냥 내가 그냥 쏜다, 뭐 200만원 껌값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돈에 대한 가치를 엄청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수리비 비싸게 나온다고 쿨하게 하지 않아요. 더 깎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좀 깎아달라고 얘기는 많이 해요. 실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번 분들이라 돈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분들도 돈 그렇게 팡팡 쓰면은 금방 거지돼요. 그리고 또 아는 분이 포르쉐를 사셨어요. 아는 사장님이. 그래서 포르쉐를 박스터였나 뭐 911이었나 뭘 사셨었는데, 그때 또 그분이 놀란 게, 아니 겨울이 돼가지고 타이어를 또 4계절 낄 수는 없으니까 윈터 타이어로 갈았는데 뭔 놈의 타이어 값이 이렇게 비싸냐, 한 짝 가는데 거의 100만원씩 해가지고 한 거의 공인 포함해서 한 500 가까이 깨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비싸서 놀랬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타이어가 이렇게 비싸냐 세상에. 대신에 좀 뭐 여러가지 비싼 이유 중에는 포르쉐 그 회사에서 여름용 타이어는 이제 겨울 시즌 동안은 보관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보관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어쨌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한 짝에 한 짝 가는데 거의 돈백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무시무시한 가격 아닙니까? 뭐 서킷 같은 걸 가신다거나, 물론 벨로스터 N으로 드리프트는 불가능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서킷에서 되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은 서킷에 한번 재미삼아 몇 번 가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구입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분명히 저도 얌전하게만 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가끔 조금 코너에서 밟아도 보고, 와인딩 가가지고 조금 막 좀 땡겨보고, 타이어 막 좀 미끄러지는 소리도 살짝 들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타다 보면은 당연히 언젠가는, 그리고 이제 뭐 서킷도 혹시 가게 된다면 언젠가는 크고 작은 아마 사고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유지 보수 하는데 수리비 포함이죠.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갖고 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갖고 노는 차니까. 근데 그런 차가 수리비가 많이 깨진다는 거는 사실 돈이 많이 없는 저 같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86 같은 거를 타다가 뭐 여기저기 깨졌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야금야금 알토란처럼 모은 제 그 피 같은 돈을 차에다가 다 때려 박아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성비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저의 금전적인 자산이 거의 뭐 이제 거덜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벨로스터 N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들어봤고 휠 좀 나가고 뭐 범퍼 좀 바꾸고 문짝 찌그러지고 해도 수리비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국산차의 최대 장점. 그리고 또 저도 후륜구동 드리프트에 대한 로망이 너무 있는 사람이라 드리프트 하는 동생이 있어서 좀 여러가지 물어봤었어요. 제네시스 쿠페 또는 이제 86 기준으로 드리프트 좀 하면서 이제 취미로 즐기면서 차를 몰려면 유지비 얼마 정도 드냐 물어봤는데 많이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싸게 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돈은
깨지는 건 좀 각오해야 된다고. 특히 수리비 같은 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드리프트 하는 분들도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요. 당연히 이제 공도에서 뻘짓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정해진 장소에서 서킷 같은데 뭐 대여해서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가도 당연히 미스가 나기 때문에 이제 꼬라 박아가지고 뭐 가드레일, 뭐 인도 턱 부분 같은 데다가 꼬라 박아가지고 휠 아작나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돈이 좀 깨지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그 동생도 처음에는 수입차를 사서 드리프트를 하고 하다가, 이제 드리프트만 재밌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구형 1석 차를 갖다 일본에서 싸게 사들인 다음에 거의 폐차 수준인 애를 싸게 사서 그걸 갖다 드리프트 머신으로 개조를 합니다. 샵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완전히 가지고 노는 드리프트 깡통차를 만드는 거예요. 뭐 막 다 뜯어내, 에어컨 이런 거 다 뜯어내고 굴러만 가게 만든 차예요. 그것도 당연히 싼 거 아니죠. 그것도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외관을 거의 포기하고 타는 드리프트 하는 분들 얘기고, 걔는 막 그냥 꼬라 박아도 그냥 고치지도 않고 막 그냥 대충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아니면은 제네시스 쿠페를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가성비 좋게 드리프트도 해보고 가지고 놀려면은 제네시스 쿠페 한 2.0 정도를 사가지고 뭐 LSD 달고 뭐 조금 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재밌는 드리프트 머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요. 드리프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던가 뭔가를 해서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돈 아까운 건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돈 아까운 건, 돈 나가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석차를 사다가 아예 그냥 막 굴리는 깡통 드리프트 머신으로 만들어서 굴리던가, 아니면은 제네시스 쿠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겁니다. 근데 86 같은 경우로는 이 친구들도 절대 드리프트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알거든. 한번 박았다가는 이거는 거의 뭐 무조건 전손으로 가야 돼. 요즘 차에 다 있는 기능인데, 언덕에서 밀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브레이크 잡았다가 뛰면은 한 4초 정도 차가 발을 떼어도 멈춰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이게 계속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4초 정도. 자, 차가 없으니까 팝콘 배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자, 잠깐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꺼야 돼요. 민폐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잠깐 장난치는 것도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장난치세요. 야, 뭐 어디까지 얘기했어? 분명히 없는 것보단 좋습니다. 일단 수동차기 때문에 언덕에서 멈췄다가 출발할 때 차가 뒤로 이제 밀리는 현상이 생기죠. 수동차의 가장 큰 좀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인데, 그냥 밀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뒤에 비싼 수입차가 있을 때 후진으로 꼬라 박아버리면은 제가 그냥 100% 깽값 물어줘야 된다. 이게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건데,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잠깐 띄어도 한 4초 정도 멈춰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클러치를 밟는 순간 브레이크가 바로 풀려버립니다. 그것까지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조절이 안 되나 봐요. 클러치를 밟는 순간 뒤로 훅 밀리니까 클러치 밟으면서 악셀 바로 밟아야 되는 그 기술은 똑같이 잘 하셔야지, 방심하셨다가 그냥 뒷방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수동차 특성상 언덕에 올라가다 이제 정차를 하게 되는 순간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출발을 하려면은
브레이크 띄고 잽싸게 클러치를 밟으면서 악셀을 같이 밟아줘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잠깐 띄는 그 순간 대부분의 수동차들이 뒤로 확 밀려버려요. 물론 그것도 이제 물론 테크닉이 있죠. 밀리지 않게 하는 물론 테크닉이 존재는 하는데 발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죠. 반클러치로 이제 악셀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를 서서히 풀면서 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정말 밀리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뭐 쓰셔도 돼요. 저도 종종 씁니다. 아주 좀 애매할 때는. 하지만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고 클러치로 옮겨가는 그 사이에 브레이크 뒤로 밀리는 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편의성 문제에서 수동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없는 수동차들은 언덕에서 솔직히 좀 긴장하셔야 돼요. 저도 뭐 수동을 연습은 많이 하고 예전에도 수동을 운전면허학원 다닐 때 트럭으로 겁내 연습해가지고 언덕에서 진짜 1mm도 안 밀릴 정도로 바로 출발하고 이거 연습은 했지만 그게 이제 긴장해야 돼요. 사람이 집중 딱 하고 해야지 미스가 안 나기 때문에 피곤하죠 사실. 그리고 사람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 같은 경우 그 기능이 정말 좋은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 요것도 사실 제가 쓰진 않지만 엄청 좋은 기능은 맞아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오토 레브 매칭 기능입니다. 이미 뭐 많은 리뷰를 보면 상당히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동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힐앤토 같은 거 그런 거를 일부러 하고 싶어서 레브 매칭은 아예 꺼버리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레브 매칭 안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좀 장난을 더 치고 싶고 저는 최대한 조작을 많이 하고 발을 막 바쁘게 움직이고 제가 조작할 수 있는 디테일한 재미들을 자동차한테 넘겨주고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모든 장치를 움직여서 주행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그 재미가 당연히 수동의 재미죠. 수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건 내가 조작한다. 내 제어권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 라는 게 또 이제 수동의 또 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건 간에 이 레브 매칭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얘기 드리자면은 수동차들 이렇게 가속하다가 변속해야 될 때 이렇게 레브 매칭하고 변속해주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하시죠. 힐앤토죠. 힐앤토로 2단으로 가다가 1단으로 바꿔야 될 때 힐앤토 치고 1단 넣고 이런 식으로 가시고 뭐 어쨌건 힐앤토라는 것도 이제 재밌어요. 수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제 힐앤토를 효율은 사실 떨어지는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재미죠. 재미. 공도에서 힐앤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재미로 하는 거지. 이 힐앤토 하는 거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확하게 들어가요. 대신 그만큼 조금 재미는 없어지지만 왜냐면 힐앤토 하는 거 자체가 재미인데 정말 쓸데없는 재미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으로 보이겠지만 어쨌건 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것도 재미인데 그런 재미를 좀 반감시키는 건 있지만 장점으로는 수동이지만 그런 엔진 회전수 보정에 신경을 안 써줘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치 수동차가 아닌 것처럼 변속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회전수를 맞춰주니까 갑자기 기어를 물론 이제 기어 낮출 때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얘기들은 그냥 낮추면 돼요. 그냥 낮추면 얘가 알아서 엔진 회전수를 보정을 해줘요. 그냥 클러치만 받고 바로 변속하면은 알아서 맞춰주니까 이게 운전에 훨씬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생각보단 놀랬고 그리고 재밌어요. 의외로. 물론 엄청난 장점이지만 특히 이제 수동차에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를 힐앤토 같은 거 즐기시고 좋아하는 분들은
엔진 회전수마저도 내가 보정해주겠다, 내 재미를 뺏어가지 말아다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뭐 불필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외형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자면 컬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게 레드도 의외로 실물이 이쁘더라고요. 벨로스터 N 레드 모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레드 컬러가 사진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실물로 보면은 진한 레드색이라서 되게 밝은 레드 색깔이 아닙니다. 뭐 페라리나 이런 데 쓰는 그런 선명한 레드가 아니라 약간 어두운 진한 레드 색깔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되게 싸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레드 색깔도 저는 처음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매트 블랙 색깔을 갖다 슈팅스타 컬러라 그랬나? 아마 그 색깔을 하려면 20만원인가 뭐 얼마 추가를 하셔야 돼요. 무광 건메탈 컬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생블랙은 아니고요, 약간 메탈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색깔도 정말 예뻐요. 좀 포스가 있죠. 남자분들이라면 약간 좀 포스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색깔을 저는 추천드려요.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한국 분들이 봐도 그 컬러 보면은 저기 뭐 약간 벤츠 쪽 차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컬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나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차를 사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제 나 벨로스터 N이다 라고 티를 내고 싶단 말이죠. 나도 어디 가서 빨리 이 차는 벨로스터 N이구나 라는 이제 그 표시를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속마음인데, 근데 다른 컬러는 사실 고유 컬러가 아니에요. 일단 벨로스터 터보에 다 있는 색깔들이고, 그 슈팅스타 컬러 그것도 벨로스터 터보에 색깔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도 자동차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되면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야, 그냥 그러면 애매할 바에 차라리 그냥 벨로스터 N에만 있는 고유 컬러를 사자,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하늘색을 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저도 하늘색이 너무 좀 촌스럽고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처음에는 무조건 슈팅스타 컬러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실물을 봤어요. 길을 다니면서 이제 벨로스터 N이 실물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처음에 물건이 풀리면서. 근데 영상으로 보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도 차의 컬러나 이런 거는 무조건 실물로 보셔야 됩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인데 사진으로 볼 때 구려 보여도 실물로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멋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메탈릭 계열 컬러로 도색된 애들은 거의 뭐 직방이고요. 사진으로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메탈릭 컬러들이. 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도 하늘색이 돌아다니는데 실물을 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이게 너무 요란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튀는 색깔은 맞죠, 하늘색이니까. 근데 게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하늘색이지 이거 파스텔 컬러란 말이에요. 파스텔 톤 컬러라 너무 좀 경차스럽고 좀 여성스러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차를 보니까 또 느낌이 그런 느낌 생각보다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차 보고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고른 색깔이 결국에는 그냥 시그니처 컬러 하늘색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포스는 없어요. 뭔가 생 블랙에 뭔가 상남자다운 포스는 없으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트 블랙으로 가세요. 슈팅스타로.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매트 블랙에 레드 포인트 컬러가 궁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외국 핫해치 그런 차로 보세요. 대부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가끔 그 매트 블랙으로 된 벨로스터 N이 지나가면은 처음에 대충 보면은 수입차인가?
봤다가 자세히 보면은 벨로스터 N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그런 포스, 뭔가 야쿠자의 포스, 뭔가 어둠의 일조, 뭔가 뭐 정부 요원, 영화의 주인공,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다크나이트, 배트맨이 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매트 블랙으로 하세요. 그게 정말 최고입니다. 유광 블랙보다는 매트 블랙이 확실히 이쁩니다. 이게 벨로스터 N이 유광 블랙은 묘하게 조금 안 이뻐요. 제가 볼 때 벨로스터 N에서 흰색도 생각보다 이쁘거든요. 흰색도 의외로 상당히 이뻐요. 흰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 톤에 푸른 빛깔이 들어가 있어서 묘하게 이쁩니다. 흰색도 살짝 고민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팔 때 흰색 차가 제일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유광 블랙이 묘하게 궁합이 좀 안 맞아요, 벨로스터 N이. 좀 아쉬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케바케니까 뭐 제 기준입니다. 유광 블랙이 되게 멋있게 보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이렇게 편견을 갖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늘색을 갖다 촌스럽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하늘색이 또 마음에 들어요, 되게. 그리고 하늘색의 장점이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컬러가 흔하게 보이지 않는 색깔이다 보니까 일단 내 차를 찾기가 너무 쉬워요. 이 벨로스터 N 타고 범죄를 저지르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하늘색은 사지 마세요. 어디 가나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차 사이에 섞이질 못해요. 그냥 바로 도망가면은 바로 잡힙니다. 금방 신고 당하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차를 주차해 놨을 때 정신 없으면은 순간 내 차 어디 있는지 좀 까먹거나 좀 한참 이제 뒤지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가끔 헷갈려서 차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런 적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자동차 리모컨으로 스마트 키로 이제 삑삑이를 막 눌러보고 해야 되는데, 하늘색을 고르신 분들은 절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찾기 싫어도 눈에 보여요. 벨로스터 N이 여자분들한테 어필이 되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시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하늘색으로 하세요. 또는 레드로 하세요. 레드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도 꽤 고급스러운 차로 느끼시더라고요, 실제로. 약간 수입차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여자분들이 종종 하세요. 근데 하늘색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보고 좀 귀여워해요. 일단 파스텔풍이고 얘가 약간 좀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여자분들은 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잠깐 달려볼까요? 자, 쓸데없는 힐앤토. 자, 동네 골목 여포 힐앤토 개드립. 참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이 소리 되게 막 우렁차게 나오죠. 이거의 절반은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물론 밖에서도 아주 작진 않아요. 근데 실내에서 나오는 소리는 상당수가 스피커에서 좀 구라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족스러워요.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완전 끄는 기능도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되게 좀 약간 이 차가 좀 변태적인 차라서 짝문이에요, 짝문. 저도 이런 차는 처음 봤는데 왼쪽 문은 한 짝이고 오른쪽 문은 두 짝입니다. 뭐 이런 요상한 차가 있냐 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름 또 현대에서 잔머리 굴린 거죠. 현대 뭔가 개발팀에서 짱구를 열심히 굴린 결과물입니다. 뭐냐면은 뭔가 일상에서도 쓰면서 가끔 뭐 스포츠카처럼 좀 즐길 땐 즐겨라 라는 컨셉으로 나온 차기 때문에 왼쪽 문짝은
전형적인 쿠페 스타일, 문짝이 하나짜리인, 스포츠카는 원래 다 이제 쿠페라 그래서 문짝이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문짝이 하나라 단점도 많이 있지만 장점은 그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짝이 커서. 그거 말고는 아무 장점이 없습니다. 뭔가 왼쪽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보면은 쿠페구나, 딱 이런 느낌을 하차감에서 이제 딱 어필할 수 있겠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문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람을 태울 때 정말 편합니다. 일단 문짝이 하나짜리면은 뒷좌석에 타는 거 자체가 일이에요, 일. 앞좌석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정말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뒤에 제가 그런 차 오너면, 제가 뭐 86을 탄다거나 뭐 포르쉐를 탄다거나 이러면 저 같으면은 그냥 뒤에 사람 안 태울 것 같아요. 태우기도 좀 미안한 느낌도 있고, 뒷좌석이 좁아 터져서 막 쪼그리고 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귀찮고, 이거 언제 의자 막 제껴가지고 사람 태우고 내릴 때도 이거 다시 또 제끼고 내려야 되는데, 또 타고 내리는 사람의 몰골이 좀 많이 망가져요. 폼이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집니다. 그런 단점이 있죠, 사실. 그래서 벨로스터에는 안 그렇습니다. 벨로스터에는 뒷사람이 탈 때, 타고 내릴 때 품격을 지킬 수가 있어요. 품위가 깨지질 않고 그냥 일반 차 타듯이 타고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장점입니다. 뒷좌석이 일단 폴딩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은 실을 수 있어요. 트렁크 쪽에 꽤 넓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뒷 해치백 쪽의 입구 자체가 조금 좁게 돼 있어서 구멍이 좁아요. 실제로 면적은 넓은데. 그래서 약간 아주 큰 자전거 같은 거는 좀 실기가 좀 어렵고요. 입구가 좁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길이가 긴 물건들은 어느 정도는 들어갑니다, 홀딩하면은. 그리고 뒷트렁크 뒤쪽 해치를 갖다 열고 닫을 때 버튼이 되게 좋게 돼 있어요. 손에 때를 안 묻히고 열고 닫을 수 있는 손잡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없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해치를 열고 닫을 때마다 손에 그 때가 묻어 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뒷트렁크 여닫는 게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거. 안에서 여는 법은 오너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버튼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무슨 여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없어, 버튼이 없어. 자, 무슨 또 장점이 있지? 없나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자연의 소리까지 나왔으면은. 기어 변속. 제가 예전에 타본 수동이 포터밖에 없어서 정확히 걔하고밖에 비교를 못 해볼 것 같아요. 다른 수동차를 몰아보질 않았으니까. 포터에 비해서는 확실히 기어 변속할 때 이게 작습니다. 이게 되게 숏 기어라 그래야 되나? 작고 되게 야무져요, 기어봉이. 그래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기어가 들어가는 게 되게 깔끔하게 착착 잘 들어갑니다. 그 맞물리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수동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다 좋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감탄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은 기어 넣는 손맛은 정말 일품이다. 되게 현대에서 되게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제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고 단점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일단 짧고 딱 체결감이 부드럽게 탁탁탁 들어가는 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여기 탁탁 이렇게 턱 이렇게 딱 어쨌건 이게 이런 손맛. 옛날 택시 아저씨들은 항상 이게 유격이 많아서 이게 지금 내가 중앙인지 확인하려고 뭐 이렇게 기어가 제대로 들어갔나
확인하시니라고 맨날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는 그런 습관이 있던 거 아시죠? 어.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정말 구라가 센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생 때였는데, 이 친구가 막 되게 차에 대해서 아는 척 하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들 이거 이렇게 흔드는 습관이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이거 흔들다가 기어 잘못 들어가면은 차가 이게 뻥 날아간다고, 뒤집어지면서.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폭발하면은 꼭 차 이렇게 멀쩡하게 달리다가 뻥 하면서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인지 그 당시에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믿지 마세요. 엔진이 뭐 미스가 나면 엔진이 빠개질 수는 있겠지. 근데 차가 왜 날라가? 그리고 이건 그래, 억지로 우겨 넣을게요. 안전벨트 컬러가 하늘색입니다. 요거 컬러가 들어있다는 거. 보통 차들은 다 블랙이잖아요. 근데 벨로스 N 같은 경우는 이게 컬러가 하늘색으로 돼 있다는 거. 요게 되게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때가 잘 타요. 때가 사기 전에도 고민을, 저거 때 타지 않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때가 좀 점점 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척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는 그냥 이건 블랙이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관리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자분들 차에 타거나 이러면 요거 색깔 이쁘다고, 네, 보통 색깔 이쁘다고 좋아들 하십니다. 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종합적으로 결론을 얘기하자면 가장 큰 장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의 차가 없다는 거. 이 정도 고성능, 상당히 고성능이에요. 제가 도로 달리면서 뭐 가끔 이제 외국 스포츠카 같은 거 있을 때, 예전에는 이제 마티즈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밟아봤지만 뭐 배기량이 차이가 나니까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벨로스터 N으로 외국 수입 스포츠카들이 갈 때 한번 궁금해서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서 밟아봤는데, 뭐 상대 쪽 차가 미친 척하고 밟지 않는 이상은 딱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나란히 따라갈 수 있어요. 계속 꽁지를 따라갈 수 있어서, 야, 확실히 이 차가 가격 대비 똥파워구나. 좀 무식하게 똥파워구나. 이 느낌은 상당히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 게 사실, 그리고 서킷에서 ELSD 덕분에 서킷에서 코너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기록이 잘 나온다는 거, 요것도 그 가격대 다른 차를 뒤져봐도 사실 수입차엔 그런 게 없거든요. 국내 해외 통틀어서 2천만원 후반, 3천만원대 중반대로 이 정도의 고성능을 가진 차는 사실 없습니다.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UGB, 중고로 수입차를 뭐 이 정도 가격대로 중고 수입차 좋은 거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UGB가 만만치 않다는 거. 저도 수입차를 유지할 만큼 여유가 있진 않아요. 할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모은 재산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차를 그렇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절대 없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모으고 차는 말 그대로 차답게 레저로 즐겨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돈을 막 꼬라 박을 생각은 사실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에게는 정말 가장 좋은 대안의 유사 스포츠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 뭐 벨로스터 N을 구입하시려고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DCT 같은 경우 이제 비교가 많이 되죠. 근데 뭐 수동의 재미를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수동 스틱을 사시는 걸 전 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스틱도 많이 몰아보고 뭔가 패들 시프트의 참맛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벨로스터 DCT로 가셔야죠. 제가 봐도 분명히 재밌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동차를 포터 이후에 수동차를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수동 스틱, 수동하고 레브 매칭하고 힐앤토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못하면은 짜증이 난단 말이죠. 이거 해보고 뭐 DCT로 넘어가던가 해야지, 이걸 안 해보고 DCT로 넘어간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혹시 뭐 제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여유가 생겨서 뭐 벨로스터 N을 뭐 팔고 스포츠카 같은 걸로 기변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패들 시프트를 살지도 모르죠. 근데 아니야, 그때도 저는 패들 시프트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힐앤토 장난도 쳐야 되고 레브 매칭도 재밌고, 그리고 스틱에 이 넣는 이 맛, 딱딱 한 손이 이렇게 딱 뭔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넣는 이펙트, 임팩트가 있잖아요, 수동에. 이 재미를 버리긴 싫습니다. 이건 물론 제 개인 취향이에요. 저도 스틱 성애자인가 봐요. 아, 물론 이 영향은 영화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기존의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데서 주인공들이 전부 스틱으로 빡빡 기어배고 바꾸면서 막 액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뭐 드리프트 많이 하는 캠블락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도 뭐 스틱으로 막, 아니다, 요즘엔 스틱 안 쓴다, 그것도 DCT로 하는구나 요즘엔. 어쨌건 옛날 영화들 대부분 스틱으로 막 주인공이 액션하는 장면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아마 뇌리에 박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스틱에 대한 로망이라는 게. 그리고 뭐 성향상 제가 수동을 좋아합니다. 자동보다는 뭔가 손발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내가 막 머신을 컨트롤하는,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짜투리로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이 전동차들도 마찬가지고 전동 스테어링 댐퍼가 달린 이런 요즘 차들도 그렇고, 아니면 오일 댐퍼, 유압식 댐퍼가 들어간 구형 뭐 포터나 마티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시동이 꺼지면은 핸들이 엄청 무거워져요. 이제 서포터를 못 받기 때문에 유압이나 전기 모터의 힘을 못 받아서 핸들이 엄청 뻑뻑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도 시동 꺼졌지만 엄청 뻑뻑해요. 하지만 자, 돌아가죠? 소리 들리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지금은 멈춰 있으니까 이 정도지, 실제 주행할 때는 생각보다 곧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팁인데, 혹시 뭐 모터 쪽이나 이쪽이 고장나서 요즘에 뭐 급발진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급발진 사고 일어날 때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가끔 연습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가한 데서, 내리막 같은 데서도 이제 연습을 하는데, 뭐 마티즈로도 연습해봤고 얘 갖다도 가끔 연습해봤어요.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또는 뭔가 오류가 나서 핸들이 잠겼을 때, 전기 모터가 고장나서 핸들이 약간 뭐 잠김 현상 같은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경우인데, 일단은 급발진이 나면은 뭐 제가 아는 방법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동은 무조건 꺼야 되고요. 차가 더 가속하는 걸 일단 막아야 되고요. 아, 물론 벨로스터 N 타시는 분들은 급발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수동이라 혹시 급발진이 일어나더라도 클러치 밟아주면은 그냥 끝납니다. 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급발진 사고의 우려가 없다는 게 수동차의 큰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약간 국내 디지털 기술 저도 조금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핸들 전기 조향 모터가 가끔 고장나는 경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뭐 잠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도 그냥 차라리 시동을 꺼버리시고, 제가 그런 연습을 합니다. 시동 끄고 핸들 돌리면은 조향 다 됩니다. 많이 뻑뻑할 뿐이지 조향은 다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시동 끄고 딱 한 번 밟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밟아야지 유압 펌프가 남아있는 이제 그 유압을 보내줘서 브레이크가 잡히는데, 한 번 밟았다가 놓으시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순수하게 유압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펌프가 더 이상 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있는 힘껏 체중을 실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똑같이 밟힙니다.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전부 한적한 내리막길, 뭐 동네 길 같을 때 공도에서 하지 마시고, 한적한 내리막, 뭐 공터의 길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시동이 꺼졌을 때 핸들이 어느 정도까지 조향이 가능하고 서포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유압의 도움이 없을 때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힘으로 차를 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로 유압의 도움이 없이 차가 서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특히 고속일 때는. 하지만 있는 힘껏 밟으면은 안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기계적인 오류나 이런 게 생긴다면은, 저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무조건 시동 끄고, 네, 차를 안전한 곳으로 몰아붙이면서 브레이크 있는 힘껏 밟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있는 힘껏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를 세우는 거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핸들이 정말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예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급발진 같은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제가 볼 땐 시동 끄시고, 오토차는 특히 그래야 될 거예요. 시동 끄고 갓길 쪽으로 핸들 최대한 꺾으면서 브레이크랑 사이드 이빠이 당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끔 한적한 데서 그런 연습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앞에 차가 멈춰서 내가 이제 신호대기에 멈춰야 될 경우, 그럴 때 뭐 뒤에 차도 없다 이럴 때 한 번씩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사이드로만 한번 차를 세워보세요.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이드는 아마 기본적으로 차들이 케이블 방식이라서, 유압 사이드도 이제 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은 유압 사이드도 막 다시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일반 승용차들은 전부 케이블 방식이라서 땡기면은 차가 거의 서질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사이드로만 차를 세운다는 게. 하지만 가끔 그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고 적응이 되시면 위험한 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번 시간에는 저번 편에 이어서 제가 원래 오토바이 쪽 유튜브 채널인데, 자동차, 네, 최근에 그냥 차를 바꾸게 돼서 한번 자동차에 관한 얘기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뭐 리뷰하고 이런 거 좋아해서 찍어봤는데, 벨로스터 N 구입하시려고 막 특히 수동차 구입하시려고 망설이시는 분한테는 아마도 뭐 나름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